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는 엄마이자 여자이자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곧 50을 바라보고 인생의 중반쯤에 와 있는 이 시기에 제 과거, 어리고 한창이었던 그 시절들이 참 많이도 떠오르네요. 시간이 흘러 그때의 기억들이 많이 흐려졌는데 그 흐려지는 기억들이 아까워 이렇게 글로나마 남겨보려고 합니다. 열심히도 살았던 제 인생, 그리고 여전히 열심히 살고 있는 인생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저는 저 아래 경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고향도 경상도, 아버지 고향도 경상도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그렇게 경상도 토박이로 태어난 저는 그 중에서도 바다와 인접한 곳에 살며 어업을 종사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횟집을 운영하셨는데 새벽에 장에서 물고기를 사오기도 하셨고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가서 잡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횟집 하는 사람들은 다 배 한 척씩은 있을 때였거든요. 두 분은 조부모님들을 소개로 만나게 되셔서 그 당시엔 참 흔했던 정략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딱 맞으셨던 건지 남다른 애정을 보이시며 애들을 다섯이나 낳으셨습니다. 그 다섯 남매 중 막내가 바로 저입니다. 다른 집 애들 보면 막내라서, 여자라서 찬밥 신세인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진짜 예쁨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야, 경희야, 너 필통 또 바꿨냐? 응, 아버지가 시내 나갔다 오시면서 사주셨어. 와, 너네 아버지는 무슨 시내를 밥 먹듯이 나가시냐? 우리 아버지가 좀 바쁘셔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시내도 자주 나가시게 된다니까. 저희 가게가 운영이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 횟집에 얽힌 사연이 하나 있는데 원래 저희 조부모님은 장사랑은 거리가 먼 분들이셨습니다. 양쪽 할아버지 모두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들은 전업주부셨습니다. 사업이랑은 아주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저희 부모님의 형제분들만 봐도 사업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나 은행에서 일하시거나 일반 회사 다니는 분들이시죠. 그런데 저희 친할아버지 댁의 막내 아들인 저희 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댁의 둘째였던 저희 어머니만 공부를 참 안 했답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끼리끼리다 싶어 결혼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저희 아버지는 기타 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셨답니다. 진짜로 서울로 올라가려고도 하신 적도 있었다더라고요. 노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셨던 아버지는 그 시대 보통 남자들과는 확실히 달랐다더라고요.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셨답니다. 그 동네 미용실들 중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옷 장사를 할 거라며 할아버지께 옷가게를 차려달라고 하신 적도 있으셨답니다. 이렇게 참 남다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던 두 분이 결혼을 하시게 되었고 두 분은 결혼 1년 만에 횟집을 열게 되셨죠. 원래 그 돈은 친할아버지가 저희 부모님 신혼집을 구해주려고 하셨던 돈이었답니다. 갯돈이 묶여 있어서 결혼하고 1년 동안 시댁 생활을 하기로 했고 그 뒤에 갯돈 받으면 신혼집을 구하기로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친구 부모님을 도와 배를 타셨는데 그때부터 물고기에 완전히 빠지셨고 어머니한테 같이 횟집을 차리자고 했다는 겁니다. 항상 장사 가고 싶었던 저희 엄마는 엄청 좋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듯한 신혼집을 포기하고 단칸방에 들어가 살면서 횟집 운영을 시작했던 겁니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발도 넓은 두 분이서 장사를 하시니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였죠. 아마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되는 횟집이었을 겁니다. 덕분에 저희 다섯 남매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고요. 부럽다, 부러워. 내가 경인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하, 다음 생엔 네가 경희해라 뭐.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며 지내던 생활이 갑자기 전세 역전이 된 것은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그때가 엄청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장마철이었던 건지 며칠째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무시무시하게 내리는 비에 무서웠던 저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안방에 들어가서 부모님이랑 같이 잠을 잤습니다. 무서움을 떨치려 어머니를 꼭 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단잠에 빠져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자고 있던 부모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거실에서 부모님이 대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미쳤어요? 이 날씨에 배를 탄다고? 아유, 괜찮다니까. 뉴스 못 봤어? 곧 그친다잖아. 이게 곧 그칠 삐예요? 여보, 눈이 있으면 좀 봐요. 저게 곧 그치겠는가? 여보, 박 씨가 밤에 배 타고 새벽에 시장에서 일한 지 20년이 된 양반이야. 그 양반이 괜찮다고 했다니까. 그럼 그 양반이 잡아오는 고기 사면 되지. 뭐하러 같이 배를 타냐고요. 요즘 여름이라 싱싱한 놈 구해오는 것도 일이고 어줍지 않은 것이 시장에 몰리면서 가격도 세졌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그거 얼마나 아낀다고 이 폭우에 배까지 타요? 아이고 이 사람아. 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 내가 내일 실한 놈 가져다가 가게에 넣어놓을 테니까.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배를 타러 나섰습니다. 현관을 열자 비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신발장을 덮쳤습니다.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엄마, 아빠 배 타러 가요? 어, 경이 깼구나. 들어가 자자. 어머니는 들어가서 자자고 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걸요. 어머니가 밤새 제 가슴팍을 토닥여 주셨거든요. 다음날 아침 누군가 저를 깨웠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인 언니 오빠들이 있어서 저희 가족의 아침은 일찍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일찍 눈을 뜨기 때문에 누가 저를 깨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누가 저를 다급하게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고등학생인 둘째 언니였습니다. 경희야, 일어나! 큰일 났어! 언니의 외침에 일어난 저는 잠옷 차림 그대로 슬리퍼를 신고 언니들, 오빠들과 집을 나섰습니다. 다들 세수도 하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모두 앞에 뛰어가는 어머니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며칠간 우리를 괴롭혔던 비가 그치고 날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항구였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죄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여러 척이 떠다녔습니다. 경찰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아주머니들 쪽으로 가더니 바다를 바라보고 주저앉으셨습니다. 다들 어떻게 했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와 다른 아저씨들 셋이 더 탔던 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뒤집힌 건지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의 배는 이틀 뒤에 발견되었지만 아저씨들 중 그 누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잘 나가던 저희 가게, 그렇게까지 만들려고 저희 부모님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돈 아끼려 외부 벽도 직접 칠하시고 야채도 제일 싱싱한 거 들어오려 발로 뛰어 알아보시고 진상 손님들 비위 맞춰가며 정말 많이 노력하셔서 이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들인 게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에서 물고기를 사오시는 저희 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저렴하게 사오실 수가 없으셨고 일손도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어찌 그렇게 무서운지 과부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소문이 돌면서 손님들도 끊기게 된 거죠. 화목했던 저희 가족의 집안 분위기도 암울했습니다. 11살이었던 저는 한창 어리광을 부릴 나이였지만 누구에게도 어리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이때 나선 게 저희 첫째 큰오빠였습니다. 저희 오빠가 할아버지 피를 물려받은 건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동네에서 수재가 나왔다는 말이 돌 정도였고 전교 1등을 우습게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보낸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쪽으로 대학 간 자식 있는 집에서 정보도 얻어오고 학교 선생님들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고3이었던 오빠는 이제 정말 대학교 갈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공부밖에 모르고 공부가 전부였던 저희 오빠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대학 안 가고 가게 일 도울게요. 뭐? 경찬이,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대학을 안 가? 왜 대학을 안 가는데?
가게일 뭘 도운다고 그래, 네가. 그럼 이 상황에 맘 편히 학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저 장남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이제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고요. 어떤 가장이 가족들 나몰라라 하고 공부나 하고 있어요. 저 공부 때려칠 겁니다. 오빠의 발언은 저희 가족에게 꽤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고 했지만 오빠는 매일 아침 가게로 나갔습니다. 학교도 가지 않았고요. 열흘이 넘게 실랑이를 한 끝에 결국 어머니가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나중엔 제발 고등학교라도 졸업하라고 하셨죠. 오빠는 아침엔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고서는 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쳤던 저희 가게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진 건 아니었습니다. 사춘기가 온 건지 둘째 언니는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머니 속을 썩였고 중학생이던 셋째 오빠와 넷째 오빠는 힘든 일을 겪게 되어 밝았던 성격이 어두워진 건지 학교에서 겉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겨우 12살이 된 저는 집에서 항상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이 바뀌면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지더라고요. 그 나이 때 애들이 다 그렇듯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몇 없고, 가족들도 저한테 소홀하니, 딱히 할 게 없었던 저는 학교에선 공부하고 집에선 숙제로 시간을 다 때우면서 점점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거죠. 중학교 들어가면서 더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첫째 오빠가 다니던 중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오빠도 가르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이는 경찬이 닮아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오빠보다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오빠보다 공부를 잘해요? 응, 이해력도 좋고 문제도 빠르게 잘 푸네. 그래도 어떻게 오빠보다 잘하겠어요. 전 오빠처럼 전교 1등도 못하는데요. 이번 기말고사는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국어는 걱정할 거 없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경희 칭찬 많이 해. 저한테 큰오빠는 뭐랄까 진짜 높은 존재였습니다. 저보다 8살이나 많았던 오빠는 항상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요. 책에 완전히 빠져서 집중을 하는 모습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에서 만점 받고 대회 나가면 상 받고 그런 모습이 제게 너무나 익숙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오빠 공부하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귀에 닳도록 얘기를 하셔서 오빠한테 다가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중 가장 어려운 상대가 큰오빠가 되었죠. 그런데 그런 오빠만큼 공부를 잘한다니 그건 제게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선생님 말에 더 힘을 얻어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정말 기말고사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자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집에서 신경도 가장 못 써주고 조용했던 저였기에 1등을 했다는 사실이 가족들한테 많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오빠는 이게 정말 제 성적표가 맞냐고까지 물었었죠. 제가 그렇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전부 좋아했습니다. 딱 한 사람, 큰오빠만 빼고요. 그땐 오빠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게 아닌가? 혹시 오빠보다 잘할까봐 겁이 나나? 나를 쉽게 하는 건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게 오빠가 유독 제 성적표가 나오면 까칠했거든요. 너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맞지? 그냥 찍는 거 아니고? 누구 거 베끼는 거 아니지? 아니거든. 절대 아니야. 나 진짜 열심히 하는 거 맞다고. 너 집에서 공부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좋을 수가 있어? 오빠가 맨날 가게에 있다가 늦게 들어와서 모르는 거지. 나도 늦게까지 공부하거든.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의심이 가득하니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또 저한테 하는 행동도 이상했습니다. 최경이, 공부할 때 허리 똑바로 펴고 해. 너 허리 디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지? 아, 알겠어. 한 번 할 때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해. 자꾸 이것저것 들추지 말고.
알겠다고. 일단 밥부터 먹어. 공부 오래 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댔거든요. 이게 걱정하는 건지, 혼내는 건지, 챙겨주는 건지, 아닌지 참 이상했더랬죠. 큰오빠의 이 이상한 행동들은 제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학년 2학기가 되면 부모님을 불러서 진로 상담을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 담임 선생님, 셋이 상담실에 모여 상담을 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경희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기 초에 뵙고 이제야 또 뵙네요. 가게 일 많이 바쁘시죠? 바쁜 와중에 경희가 스스로 공부 잘해주어서 너무 고마우시겠어요. 네, 그렇죠. 뭐, 오빠 닮은 건지 공부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경희 학교 들어와서 단 한 번도 1등 놓친 적이 없어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정말 고3인데 경희 대학교는 보내실 거죠? 어머니가 뭐라 말하시려 하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먼저 선생님의 물음에 대답을 해버렸습니다. 안 가요. 선생님이랑 어머니도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선생님이 어머니 눈치를 보며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안 간다고 경이야? 왜? 너처럼 똑똑한 애가 대학교에 안 가면 누가 가? 싫어요. 안 가요. 관심 없어요. 정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관심이 없다고? 경이야, 대학교에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 배울 것도 정말 많고, 새로운 사람들도 많고. 아참, 경이 서울 궁금하다고 했잖아. 경이 성적이면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이 도와줄게. 아니요, 저는 대학교 안 갈 거예요. 선생님, 저 상담 그만할래요. 엄마, 가자. 저는 선생님의 달콤한 말을 싹 자르고 어머니랑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가는 내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때 저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가게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 오남매 중 둘째인 언니가 사고를 쳤었거든요. 큰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셋째 오빠는 그 무렵부터 배를 타기 시작해서 어머니 속이 말이 아니셨고요. 저보다 3살 많던 넷째 오빠는 그때 갑자기 아기가 생겨서 결혼을 해야 해서 큰 돈이 필요했었죠. 그런 상황에 제가 어떻게 대학교를 간다고 하겠나요? 그냥 그대로 고등학교나 졸업해서 취직해 돈 벌어 생활비 보태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상담을 끝내고 집에 온 날 저녁쯤에 갑자기 큰오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큰오빠는 맨날 가게 마감하고 들어와서 12시 넘어야 집에 왔거든요. 그런데 한창 장사해야 하고 있을 6시에 집에 온 겁니다. 최경희, 뭐야? 오빠가 집엔 왜 왔어? 내가 안 오게 생겼냐? 너 대학교 안 간다고 했다며? 엄마는 왜 그런 걸 오빠한테까지 말했대? 아, 그런데 왜? 네가 대학을 안 가게 왜 안 가? 왜 대학 안 간다고 하는 건데?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오빠 나 공부 잘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뭐? 그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렇잖아. 맨날 내 성적표 보고 뭐라고 하고, 공부할 때도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하고, 다들 축하해줄 때 오빠는 입 꼭 닫고 있었잖아. 안 그래? 아니, 그건 뭔데? 아니야? 뭐가 아닌데? 네가 나처럼 될까 봐 그랬지. 공부 잘하는 녀석이 나처럼 집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상황 올까 봐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않게 축하 안 해준 거고, 네가 정말 공부에 진심인지 간절한지 보려고 했던 거고, 내가 설마 내 동생 공부 잘하는 걸 싫어하겠냐? 뭐야, 진짜야? 그런데 어쩌냐? 오빠처럼 집 때문에 포기하게 됐는데. 오빠도 알잖아, 지금 우리 집. 내가 대학 가서 히히덕거릴 수 있겠어? 제 말에 오빠가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아까보다 훨씬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게 걱정돼서, 네가 혹시나 대학 포기한다고 할까봐 그게 걱정돼서 돈 좀 모아뒀다. 가게돈 뺀 거 아니고 그냥 오빠한테 자잘하게 들어오는 돈들 모아둔 거야. 너 대학 보내주려고. 그런데 오빠가 많이는 못 모았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1년치는 될 거야. 내년까지 더 모아서 너 다 줄게. 그러니까 대학교 꼭 가. 경희야, 우리 남매 중에 제대로 공부한 게 누가 있냐?
너라도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해봐. 오빠 부탁이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에 다시 가봐야 한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오빠 돌아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눈물 콧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때를 다시 떠올려도 가슴이 저리네요. 저는 오빠 말대로 대학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꼭 서울에 있는 대학 가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고3 되고서는 하루에 잠을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되니까 공부 안 하던 애들도 공부하고 하던 애들은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떤 애들은 그 촌구석에서 어떻게 과외 선생님까지 구해서 비싼 돈 주고 과외 받고 시내까지 왔다 갔다 하며 학원도 다니고 하더군요. 그런 여유가 없었던 저는 그냥 혼자 죽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틴 결과였죠. 그렇게 미련스럽게 공부를 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정말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덜컥 합격을 해버린 거죠. 경악했습니다. 진짜 그게 가능할지 몰랐거든요. 저희 집은 말 그대로 경사가 났고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빠는 합격 소식 듣자마자 저한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경희야, 네가 대학 가겠다던 약속 지켜줬으니까 나도 약속 지킬게. 자, 전부 네 거야. 대학 가서 친구들하고 술을 퍼먹던, 옷을 사입던, 얼굴에 뭘 찍어 바르던 너 알아서 해. 많이 놀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즐겨라. 저는 오빠가 준 통장 끌어안고 참 많이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빠가 아주 아기 때 이후 처음으로 우는 저를 꼭 안아주는데 아빠 냄새가 났습니다. 어릴 적 안겼던 아빠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들을 뒤로하고 혼자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쌩쌩 다니는 수백 대의 차들도 놀라웠고 바다가 없다는 것도 놀라웠고 뭐 하나 안 비싼 게 없어서 놀라웠습니다. 저는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오빠 말대로 많이 놀고 많이 공부하리라 다짐했더랬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반치의 등록금만 가지고 올라온 저는 나머지 2년 반 몫의 등록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먹고 입고 생활하는 것들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생활비도 마련을 했어야 했죠. 동기들이 아무렇지 않게 먹고 놀고 즐기는 것들을 저는 누릴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들 저처럼 학교에서 공부 좀 잘했다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 그 중에서 최고가 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수업 이후엔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니 공부할 시간도 현저히 적었고 동기들이 교수님들하고 술자리를 가지며 얼굴이 익히고 친목을 다질 때 저는 교수님들에게 이름조차 남지 않는 학생이었죠. 성적은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을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익숙하지 않은 서울살이었는데 거기서 일까지 하려니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것부터가 일이었죠. 지금이야 핸드폰 들여다보면 다 나오는 세상이라 좋지만 예전엔 신문 보거나 가게 앞에 붙어 있는 거 보거나 소개로 들어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초반엔 그 근방을 계속 걸어다니면서 아르바이트생 구하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일하게 된 곳이 고깃집이었습니다. 학교 수업 끝난 평일 야간에 고깃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깃집에서 딱 2달만 일하기로 했던 거라 금방 그만두게 되었는데 우연찮게 근처 꼼장어집 사장님이 일해달라고 해서 바로 평일 저녁에 꼼장어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일했는데 월급을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주더라고요. 사장님, 월급이 적은데요? 아, 그게 경이야. 너도 알다시피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 사장님이 월세 내고 식재료 사고 하니까 남는 게 딱 그 돈이더라고. 그거 전부 경이 주는 거야. 차액은 다음 주에 줄게. 미안하다 경이야. 사장님이 엄청 불쌍한 얼굴로 호소를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되어도 계속 경기 타령을 하면서 미루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주 지났을 때 첫 월급 차액을 주더니 그 다음 주 2번째 월급날이 되자 또 경기가 어쩌고 하면서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3개월을 일을 했습니다.
첫 달 월급 말고 두 달치 월급은 한 푼 받지 못한 상황이었죠. 사장님, 월급 왜 안 주세요? 경희야, 가게 사정이 정말 안 좋다, 응? 사장님이 다음 주에 줄게. 아니요, 사장님. 벌써 두 달치가 밀렸어요. 저는 오늘 꼭 받아야겠어요. 오늘 손님 많았잖아요. 오늘 매출만 해도 꽤 될 텐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그러세요? 경희 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뭘 한다고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들어? 네? 네가 뭘 한다고 매출이 어쩌네 하고 떠드냐고. 너는 그냥 내가 시키면 일하는 사람이잖아. 돈은 주고 일을 시키셔야죠. 아, 내가 다음 주에 준댔잖아. 안 되겠다. 너 그냥 가. 너처럼 사장 말 안 듣는 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 네? 이런 게 어딨어요. 그럼 갈 땐 가더라도 밀린 제 월급 주세요. 이게 진짜 확 그냥. 사장이 제 머리를 확 내리치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촌에서 온 것 같아서 불쌍해서 써줬더니 어린 게 돈이나 밝히고 너한테 한 푼 못 주니까 가라 그냥. 그대로 저는 기숙사로 달려갔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신고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찾아와서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벌벌 떨었습니다. 그 이후 한동안은 아르바이트를 못했습니다. 그 나쁜 사장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다 제가 다시 일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동기 중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콘서트를 보러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큰 콘서트는 아니었고 평소에는 그냥 술집으로 운영되다가 가끔 공연을 여는 홍대 지하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밴드가 와서 공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가볍게 노래 듣다가 오자고 했지만 저는 그런 공연이 처음이었기에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공연을 보고 충격 그 자체였죠. 너무 멋있었거든요. 잠시 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만큼 즐겁고 감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랑 공연 보고 나와서 여전히 떨리는 마음 붙잡고 돌아가고 있는데 제 발길을 멈춘 전단지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바로 라이브 가수를 뽑는다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친구 먼저 보내고 전단지에 적힌 곳으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원래 기타 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기타를 쳐주셨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노래를 부르셨거든요. 노래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컸으니 저도 기타 좀 치고 노래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오디션을 보러 갈 수 있었던 거죠. 운 좋게 합격까지 했고요. 그때부터 저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밤무대에 섰습니다. 노래를 하는 순간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작은 돌파구였습니다. 그때만큼은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만족스러웠던 건 벌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꼼장어집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많이 벌었거든요. 그렇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를 보냈습니다. 더운 여름을 보내고 선선한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날까지 저는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의 새 학기가 막 시작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삐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셋째 오빠한테 급하게 연락 달라고 삐삐가 오더라고요. 급해 보여 바로 집에 전화를 했는데 셋째 오빠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벌벌 떠는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경희야, 지금 얼른 내려와 봐야 할 것 같아. 큰형한테 사고가 났어. 저는 곧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버스에서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오죽 불쌍하게 울고 있었으면 같이 버스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저한테 손수건이고 휴지고 먹을 거고 엄청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희야, 땡땡병원 장례식장으로 와.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착한 장례식장에서 1년 만에 마주한 가족들은 모두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자전거 타고 야채 사러 시장에 다녀오던 큰오빠가 교통사고가 났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큰일이 날 걸 직감한 셋째 오빠가 가족들한테 연락을 돌렸고 큰오빠는 저를 기다리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제게 참 큰 존재였던 아버지보다 더 어려웠지만 그만큼 존경했고,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부분이 비슷해 서로의 마음을 잘 알았던 큰오빠가 30살의 나이에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남겨진 저희 가족들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많이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슬픔도 잠시, 어머니가 오빠를 여인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남겨진 저희 남매는 갑작스러운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상황이 다들 말도 안 되게 힘들었습니다. 참 별나기도 별났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녔던 둘째 언니는 제가 대학생 되고서 집을 나갔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사고를 그렇게 쳐서 가족들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금전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더니 큰오빠가 그렇게 됐을 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것처럼 언니는 사라졌습니다. 배를 타며 시장에서 일하고 가게 일을 돕던 셋째 오빠는 모아두었던 목돈이 없었습니다. 얼마 벌지도 않았을 뿐더러 벌면 버는 대로 어머니 가져다 드렸다더라고요. 넷째 오빠는 제 가족 먹여 살리기 급급한 처지였고요. 대학생이던 저는 당연히 모아두었던 게 없었죠. 어머니 병원비에 가게 운영에 해결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고민 끝에 가게는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셋째 오빠한테 들어보니 그때 근처에 횟집 여러 개가 생기면서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았다더라고요. 그리고 제 학교는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당장 어머니가 수술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수술비 할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강 이틀 남겨두고 2학년 1학기 등록금을 환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해드렸죠. 가게를 운영했으니 집에 돈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빚도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게 팔면서 생긴 돈은 대부분 빚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어머니 병원비로 쓰였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 이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지. 더 이상 노력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돌아간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계신 어머니 간호를 하며 본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오빠와 함께요. 셋째 오빠가 배를 타며 생활비를 벌긴 했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저도 일을 해야만 했죠. 그래서 저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내에 있는 라이브 카페, 와인바, 나이트를 돌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울 다녀와서 이상한 물이 들어서 제가 술집에서 일한다고요. 저 술은 한 잔도 안 했습니다. 그저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렇게라도 노래를 부르면 제가 서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서울에서 노래를 부르며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 따위는 생각도 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부르다 보니 저도 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한 2년쯤 노래를 불렀을까? 깊은 새벽 퇴근하던 밤이었습니다. 누군가 가게서부터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그쪽에서 오래 일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그것도 몇 번 그러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뭐예요? 왜 자꾸 따라오세요? 허튼 짓 할 생각이면 바로 소리 지를 거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노래를 너무 잘 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아까 바에서 노래하시는 거 듣고 너무 멋있어서. 아, 저는 여기 놀러 왔어요. 가족들이랑 여행이요. 요 앞 호텔에서 지내요. 잠깐 시간이 남아 바에 왔다가 한눈에 반했네요. 그게 저희 남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어리숙하고 순박한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지만 사투리를 쓰지 않는 서울 사람이라는 점이 당시에 제겐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그립던 서울살이였기에 더욱이 그랬겠지요. 그렇게 남편과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약속도 없이 내려오더니 대뜸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같이 살고 싶다며 덜덜 떨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여전히 어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고 계셨고 삶이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역시 피 섞인 사람끼리는 뭐가 통하는 게 있는지 넷째 오빠가 집에 와서 이러더라고요. 경희야, 이제 집 신경 쓰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오빠가 그동안 너무 소홀해서 미안했어. 어머니 걱정도 하지 말고 집 굴러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학교 다시 다니고 싶으면 다녀. 오빠가 등록금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정말 미안하다. 막내인 너한테 큰 짐 짊어지게 해서. 솔직히 말하면 반은 좋고 반은 속상했습니다. 왜 짐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럼 왜 우리 중 하나는 이 현실을 짊어져야 하는 건지 속상하면서도 한편으론 그럼 나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건가 하고 좋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제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던 공부 포기하고 대학교 포기하고 식구들 위해 일하며 살았으니 저도 이제 제 인생 살아도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 따라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음 서울에 왔던 그때처럼 저는 대학생은 아니었지만 처음 왔을 때만큼이나 기뻤습니다. 아마 저는 그 팍팍한 현실에서 도피를 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결혼 후에도 계속 노래를 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그게 좋기도 했고 남편도 좋을 대로 하라고 했고요. 아이 가지고 잠깐 쉬다가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다시 노래를 했습니다. 옛날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재작년이었습니다. 엄마, 대학교 그만둔 거 아쉽지 않아? 대학생인 저희 딸애가 갑자기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쉽지. 맨날 아쉽지. 아쉬워 죽겠지. 그럼 다시 다니면 되잖아. 뭐? 무슨 수로 학교를 가? 왜? 재입학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엄마라고 못할 게 뭐야? 얘 입학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등록금은 어쩔 거고 살림은 어쩌고 일은 어떻게 다니라고. 말 그대로였습니다. 현실과 꿈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듣던 남편이 그날 밤에 그러더라고요. 여보, 학교 다시 다녀볼래? 뭐? 이 사람은 또 왜 이래? 항상 그리워하잖아. 아쉬워하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싶어. 재입학해보는 거 어때? 아이고, 됐네요. 여보, 나 살림 잘해. 퇴근하고서 살림하면 되지. 등록금 낼 여유도 충분히 있잖아. 더 늦기 전에 잘 생각해봐. 남편한테 됐다고는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밀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살짝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 달 동안 맨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대학교를 가도 될지, 가서 제대로 공부는 할 수 있을지, 많은 것들이 걱정이 되었죠. 저는 다시 한번 딱 눈 감고 제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학교에 재입학 문의를 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길로 재입학 신청서를 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학생이 되는 순간이었죠. 입학 앞두고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두 저를 향해 박수 쳐주었습니다. 같이 학교에 다니는 어린 친구들도, 라이브 카페 사장님도, 가족들도 모두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 시절 누리지 못했던 대학교 생활의 낭만을 누렸습니다. 딸뻘 동기들과 함께 시험 끝나고 술도 먹어보고 같이 학식도 먹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도 해보고 수업 없는 시간에 캠퍼스 벤치에 앉아 여유도 즐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벌써 저는 졸업반이 됩니다. 그 옛날 대학교를 끝까지 다니지 못한 것이, 졸업장을 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노래를 부르며 그 마음을 풀곤 했는데 제 오랜 꿈의 마침표를 찍을 날이 머지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기쁨, 환희, 감격 그 이상입니다. 아마 졸업장을 품에 안게 되는 순간 이 벅찬 기분은 배가 되겠지요. 한치 거짓말 없이 저는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빠들과 어머니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았고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서도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여자들, 엄마들이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가끔은 나만 생각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일 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금만 더 나를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가끔은 내 생각도 하며 살려고 합니다. 내일
인생이고 내가 그 주인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